치열한 거죠. 그 지도를 한번 보시면 네. 여기서 그 동그라미 쳐져 있는 데들이 있잖아요. 여기 조그만 동그라미 쳐져 있는데 여기가 지금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곳들입니다. 이게 4월 5일자의 전황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그 큰 빨간색 있잖아요. 여기 큰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거. 네. 여기는 러시아가 거의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는 데들입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의 입장에서도 뭔가 좀 협상 도구가 필요한 거예요. 러시아하고 뭔가 협상할 수 있는 게 필요한 거고 러시아 본토를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장악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게 이렇게 보면 지도에서 보듯이 아주 눈꽃만큼인 겁니다, 이게. 네. 아무튼 어쨌든 간에 양쪽이 지금 치열하게 대치하고 전투를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요. 굉장히 뜻밖의 전쟁이에요. 뜻밖의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전쟁입니다. 네. 이 지도를 보시면 제일 왼쪽에 있는 게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하기 이전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여기 크림반도죠. 네. 2014년에 러시아가 여기를 침략을 하잖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장악을 하고 자기네 땅이라고 선언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뺏긴 땅이에요. 그리고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요 부분, 요것은 뭐냐면 분리 독립을 한답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네,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사는 데이고 그래서 그 러시아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우리는 우크라이나 아니야. 우리는 러시아 할 거야. 자기들이 이제 주민투표 거치고 뭐 그렇게 해서 뭐 그런 형식적인 걸 다 거쳤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푸틴이 다 했겠죠. 네. 그런 땅이에요. 그런 정도였는데 2022년 2월 달에 전면 침공을 한 거고 키이우까지 들어온 겁니다. 이 수도 거의 근처까지 들어와서 그 직후에 3월 달에 그 다음 지도가 요 3월 달 거거든요. 네. 빨간색이 전 이 국경선을 걸쳐서 다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침공을 해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이때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거 한 2, 3일이면 끝날 거라고 봤어요. 이 전쟁 한 2, 3일이면 끝난다. 그러니까 이 러시아가 전 국경선에 걸쳐서 다 침략을 했고 그리고 키이우는 바로 함락당할 것이다. 그러면 키이우는 항복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서 이제 정전 협상이 이루어지게 되고 한 일주일이면 다 끝난다. 그리고 그 우크라이나 영토의 상당 부분은 러시아가 장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친러 정권으로 교체가 된다. 이런 시나리오였던 거죠. 푸틴의 시나리오는. 그리고 대다수의 세계인들이 다 그렇게 봤던 거죠. 그런데 그해 11월 되면 한번 보세요. 요 세 번째 지도가 11월인데 요거는 이 돈바스 지역, 동부 지역,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거기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하얀색. 그러니까 러시아군이 다 패퇴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여기를 다 그러니까 무찌른 겁니다. 사수를 했네요. 러시아로. 네. 사수한 거예요. 굉장히 잘 싸운 거죠. 뜻밖의. 정말 뜻밖의 잘 싸운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상태로 이제 거의 고착되어 있는 그런 거기서 일진일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2025년 3월에 그 2025년 초에 여기 보면 조그맣게 빨간색이 돼 있잖아요. 네네. 여기 이제 쿠르스크 지역이라고 돼 있는데 그 조그만 지역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로 넘어가서 침공을 한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본토를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할 수 없어서가 아니고 또 할 의사가 없어서가 아니고 미국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미국이 그 군사 원조를 해주는 대신에 너 내 말 들어? 내 말 안 들으면 원조 안 해줄 거야? 근데 그 조건이 뭐였느냐? 너희들 땅만 지켜라. 러시아 본토로 넘어가지 마라. 러시아 본토로 넘어가게 되면 러시아가 핵을 쓸지도 모르잖아. 그렇게 되는 건 전혀 원치 않아. 그러니까 너희들 영토만 지켜. 그걸 하기 위한 무기는 대줄게. 이게 미국의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초에
러시아 영토를 넘어간 겁니다. 그냥. 그렇죠. 미국 허락도 안 받고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잘못하면 그 영토를 다 뺏기게 생겼거든요. 그 동부 지역의 영토를 다 뺏기게 생겼으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무리를 해서라도 러시아 본토 어딘가는 장악을 해야겠다. 그래야 나중에 뭔가 조금이라도 협상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지역에서 이제 계속 일진일퇴가 벌어지고 있는 거고,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느 쪽도 사실은 전쟁을 멈추고 싶어 하지 않아요. 어느 쪽도 전쟁을 안 하고 이기고는 싶겠죠. 그렇죠. 이기고는 싶겠죠. 네. 이기고는 싶지만 그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줄 생각은 추워도 없습니다. 푸틴 입장에서도 사실 어떻게 본다면 되게 손쉽게 이길 줄 알았는데 그만큼 또 지금까지 병력 손실도 많고 손해도 많이 봤기 때문에 뭔가 더 점령을 해서 좀 승리를 해야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사실. 자존심이에요. 그러니까 푸틴의 정권의 존재 이유일 수도 있어요, 이게. 여기서 만약에 실제로 패전 같은 휴전이나 정전 협상을 벌이잖아요. 예를 들어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 동부에 장악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철수해야 된다. 또는 절반에서 철수해야 된다라고 하면 거의 패전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정권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푸틴에 대한 지지율이 확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엄청난 우리식으로 하면 우리 남한 정도의 영토거든요, 이게. 그 넓은 영토를 이렇게 내줬다. 그걸 그대로 둔 상태에서 휴전, 정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여기서 전쟁을 멈춘다고 하더라도 평화가 유지가 될 거냐?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푸틴이 절대로 여기서 멈출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러시아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인 겁니다. 그 지지의 핵심은 과거의 영토를 되찾는 거예요. 그거를 안 하고 포기한다? 그러면 그 정권의 정당성은 없는 거죠, 러시아에서. 그러니까 어느 쪽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여기서 우크라이나가 여기서 멈춘다? 그러면 러시아의 시간을 벌어주는 것일 뿐이에요. 실제로 2014년에 크림반도 점령하는 그 전쟁을 했을 때도 주변에서 휴전하라 그래서 휴전을 했었어요. 그 휴전을 누가 깼느냐? 러시아가 깼어요. 그렇죠, 사실. 네. 그리고 그때 그 군 고위 장성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휴전이라고 하는 거는 그때 체력 보강하고 전쟁 준비 보강하는 거야. 그 멍청하게 그 휴전 믿고 가만히 있으면 그건 멍청한 거야. 그런 얘기를 아주 거의 공개적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뻔한 거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겁니다. 물론 푸틴 때문에 물러서는 척은 할 수밖에 없겠지만 자기네 나라 영토를 넘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끝나지 않는 전쟁일 거라고 보고 특히 뒤에 있는 나라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뒤에 있는 나라. 폴란드. 나토 그런 가입 네. 국가들. 네네. 특히 폴란드, 덴마크가 지금 굉장히 절실하거든요. 덴마크가 이 우크라이나의 방위 산업체들 그 벤처 기업들 있잖아요. 네. 드론 만들고 이 AI 그 무기 만들고 하는 데들 덴마크가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 부품 공급이라든가 이런 거를. 왜냐하면 너무 위험한 거예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폴란드 그런 데만의 문제가 아니고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다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여기가. 왜냐? 그 지도를 보시면 그 발틱해라고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핀란드하고 스웨덴 고기를 끼고 덴마크 여기를 끼고 있는 그 바다가 그 사람들 그 나라만의 바다가 아니고요. 거기에 러시아가 비어 있어요. 러시아도 그 바다에 접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언제든지 러시아의 침략을 받을 수 있는 러시아 해군의 침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스웨덴도 그렇고 핀란드도 그렇고 덴마크도 그렇고 다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러시아를 우크라이나에다가 묶어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EU와 나토가 펼치고 있는 새로운 작전이 뭐냐면 스틸 포큐파인이라고 하는 건데 강철 고슴도치 전략입니다. 우크라이나를 고슴도치로 만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방위 산업을 적극적으로 밀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떠날 수 없도록 만들자라고 하는 겁니다. 네. 지금 거기에 그 매우 절실한 나라들이 여러 나라들이 있는 거죠. 그게 덴마크도 그렇고 핀란드, 폴란드, 뭐 루마니아 뭐 이런 나라들이 다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쟁 안 끝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잠시 휴전을 억지로 시켜서 나 휴전 시켰어. 전쟁 끝냈어. 하고 폼을 잡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전쟁 끝날 수 있는 데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최근에 쿠르스크 전선, 러우 전쟁 전장 환경을 보면 남쪽에 남부 회랑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네. 크림반도라는 데하고 돈바스 내전 지역. 이거 다 원래 합법적으로는 법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영토였어요. 러시아는 자기네 거라고 역사적으로 주장을 하는데 러시아 말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게 2014년에 러시아가 크림반도 합병하고 돈바스, 도네츠크, 루간스크는 친러 분리주의에 대해 내전을 일으켰고 이 상태가 2014년에서 2022년까지 오거든요. 그럼 2022년 2월 24일 날 러시아가 전면적으로 남쪽, 동쪽, 북쪽에서 침범을 하거든요. 침공을 우크라이나를. 네. 그런데 이 초기 전선이 이제 푸틴이 너무 준비를 안일했기 때문에 전선이 나중에 축소가 돼요. 남부 해랑으로. 거기가 전체 전장 면적의 99% 이상을 차지합니다. 여긴 100% 우크라이나 땅이에요. 네. 러시아가 점령한 거죠. 근데 쿠르스크는 거꾸로 북쪽에 있는 러시아 땅이에요. 여기를 우크라이나가 지난 8월에 그 누구도 몰랐어요. 미국도 몰랐습니다. 심지어. 여기 치고 들어간 거예요. 역습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8월 초에 2024년 초에 침공을 해서 8월 말까지 약 한 3주 기간에 서울시 2배 면적 1300제곱킬로미터 정도를 장악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죠. 그러네요. 다들 미쳤다고 그랬어요. 왜냐 남쪽 지키기도 힘든데 거길 왜 치고 들어가느냐. 자살 행위다 그랬거든요. 그 평가는 아직도 갈려요. 그런데 이 쿠르스크라는 지역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는 일단 러시아 영토고 그러니까 푸틴으로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초로 러시아 본토를 뺏긴 사람이 된 거예요. 치욕이죠. 네. 그러니까 남부를 아무리 많이 우크라이나 영토를 뺏어도 자존심이 이제 상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태니까 푸틴 대통령은 어떻게든 여기를 회복을 하는 게 중요하죠. 지금 북한군도 여기가 있는 거예요. 남부에 안 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그러니까 푸틴이 기를 쓰고 인해 전술로 북한군도 밀어넣었어요. 그래서 올 2월 28일 날 워싱턴에서 젤렌스키 트럼프가 싸웠잖아요. 공개적으로. 그 시점에는 푸틴이 한 700 정도를 회복했어요. 그러니까 1300 중에서 700을 회복했으니까 절반 이상 회복했네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는 600제곱 서울시 면적 정도 되거든요.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한 80에서 100제곱킬로밖에 장악을 못하고 있어요. 요 사이에 뚫린 거예요. 네네. 푸틴이 파죽 주사를 밀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언론의 보도가 북한군이 이제 전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했다. 2차 파병된 북한군은 보다 정예화된 병력이다. 특수부대다. 경보병이 아니다. 네. 그러면서 쿠르스크 탈환에 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왔어요. 맞아요. 네, 보셨을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좀 다른 게 조금 좀 복잡합니다만 2월 28일 날 백악관에서 트럼프랑 들이받았잖아요. 젤렌스키가. 그렇죠. 그래서 3월 3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야 우크라이나한테 무기하고 군사정보 중단해라 이랬어요. 군사정보 지원하는 거 그죠? 무기랑이요. 네네. 그 지시를 내렸어요. 그랬더니 이때부터 뚫리는 거예요. 이때부터 우크라이나군은 사실은 이 군사 정보가 어디 맞출지를 미국이 다 가르쳐줬거든요. 어디에 오고 있다, 어디에 온다. 그럼 정보를 주죠? 알죠? 그럼 강철비, 하이마스라고 하는 무기가 있거든요. 네. 강철비라고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게 MLRS, 그러니까 다연장 로켓인데 원래 M270 MLRS 다연장 12발이 들어가요. 227mm짜리 로켓이. 포드가 2개, 6발, 6발 이렇게. 그리고 바퀴는 캐터필더, 탱크 캐터필더. 이게 너무 무겁거든요. 근데 이게 왜 무섭냐면 227mm 로켓 안에
960개의 자탄이 들어있어요. 960개. 하나가 수류탄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와. 수류탄 하나의 살상 반경이 15m거든요. 네네. 살상 범위가. 그럼 하늘에서 960개의 수류탄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축구장 한 개 면적에 있는 인마는 전멸을 해요. 12알을 쏘면 축구장 12개죠. 와. 근데 이게 너무 무거워서 비행기를 옮기기 힘들어요. 그래서 하이마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게 하이 모빌리티 아틀러리 로켓 시스템, 고속 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이라는 거거든요. 12발짜리를 6발짜리로 줄여요. 가볍게. 그다음에 캐터빌더 바퀴는 차륜, 그 차량 바퀴로 트럭으로 바뀌어요. 그럼 가볍죠? 네. 요거는 이제 미군이 가장 많이 쓰는 전술 수송기 C-130 허큘리스에 2대씩 실을 수 있어요. 이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거거든요. 하이마스를 미국이. 그러니까 이 하이마스를 쓰게 되면 하이마스 사거리가 32에서 300km까지 가요. 되게 멀리 가네요. 예, 그러니까 에이테킴스를 쓰면 300 가고, 227mm를 쓰면은 32km 가고, 네네. 이제 240mm 이렇게 구경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227mm 하이마스가 제일 일반적인데 이 우크라이나가 하이마스가 있거든요. 그럼 227mm 하이마스 6발짜리를 한 번에 쏘면 축구장 6개 면적을 모두 제거할 수 있거든요. 이걸로 그동안 러시아군을 막은 거예요. 근데 3월 3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야 주지 마. 그럼 하이마스 로켓탄이 없어요. 두 번째 어딘지를 모르잖아요. 깜깜이잖아요. 그렇죠. 정보를 안 주니까 네. 이때부터 뚫려요. 그러니까 3월 3일 날 중단하고 푸틴이 요때다 하고 준비해서 치고 들어오면서 8월 8일부터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와요. 요때도 이제 인민군을 인해 전술로 앞세웠어요. 이때도. 그러니까 이제 속절없이 이제 막 거의 뭐 괴멸당하듯이 우크라이나를 후퇴하거든요. 그게 언제까지 가느냐? 3월 14일까지 뚫려요. 근데 3월 14일부터는 다시 우크라이나가 이제 100에서 80에서 100 겨우 남은 상태에서 네. 버텨요. 이제는 전선이 지금 오늘 사이다 경제 녹화하는 날이 4월 1일이잖아요. 네네. 이때도 크루스커는 그대로 이제 우크라이나가 버텨요. 왜 그러느냐? 3월 12일 날 이제 파죽제 뚫리니까 제렌스키가 트럼프한테 형 미안해. 나 광물협정 할게. 사과를 해요. 네. 그랬더니 트럼프가 그래 알았어. 3월 12일 날 다시 무기 지원하고 정보 제공해라고 지시를 내려요. 그러니까 요 영향이 3월 14일부터는 딱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러시아가 더 못 밀고 내려오고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3월 19일 날 쿠르스크가 러시아 땅이라고 그랬죠. 그 밑에 벨고로드라는 데가 러시아 땅이 있어요. 네. 쿠르스크 주 벨고로드 주예요. 네. 러시아 말로 오블라스트라고 그러는데 우크라이나가 이 벨고로드를 역으로 침공을 해요. 침공을 해서 상당 부분 제 계산으로는 한 100제곱킬로 되는 것 같거든요. 이걸 장악했어요. 다시 4월 1일 현재. 예. 그리고 러시아가 이제 반격해서 일부는 조금 20제곱은 이제 회복했는데 이상하잖아요. 네. 막 쿠르스크에 뚫리다가 갑자기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치고 들어가요. 요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3월 4일 무기 중단, 3월 10일 무기 공급 재개. 이게 결정적인 변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군은 지금도 3월 19일 날이면 또 어떤 보도가 있냐면 북한이 쓰는 서울 불바다 발언의 주역이 있어요. 그게 170mm 곡산포예요. 러시아가 152mm, 우크라이나가 155mm를 쓰는데 얘네들은 사거리가 한 30에서 40km 사이거든요. 근데 곡산포는 170mm니까 60km까지 가요. 요걸 북한이 러시아한테 지원했거든요. 근데 3월 19일 날 벨고로드 주도로 들어가기도 하지만 우크라이나 하이마스가 이 곡산포 3문을 동시에 파괴시킵니다. 하이마스로. 그러니까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하이마스를 쓸 때와 못 쓸 때의 차이가 전황을 바꾼 거다. 하이마스는 누가 준 거냐? 미국이 준 거다. 하이마스 때릴 때 그 목표물의 위치를 누가 주느냐 정보를 미국이 준 거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끈을 가지고 놨다 당겼다 놨다 당겼다 하면서 전황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무슨 북한군이 결정적으로 갑자기 어떻게 북한군이 물론 쿠르스크 전선에서 배운 것도 있고 적응도 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초기보단 낮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군이 지금 경보병인데 전차가 있어요? 장갑차가 있어요? 야포가 있어요? 그다음 러시아는 북한군을 소모성으로 스톰제트 작전처럼 밀어넣어서 우크라이나의 위치를 찾아내고 왜냐하면 앞에 병력이 먼저 나가면 우크라이나군 이걸 공격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위치가 발각되거든요. 이렇게 때리는 거거든요. 미끼로 활용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북한군이 전세 역전하는데 무슨 그런 보도가 나왔어요. 우크라이나 군 당국자가 했는데 북한군은 죽여도 또 들어온다. 디도스 공격처럼 몰려온다. 그건 전투력이 아니죠. 그냥 인해 전술인 거죠. 그러니까 최근 크루스크 전황의 변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의 지금 보면 우크라이나가 자체적으로 한 전쟁 수행의 50에서 55%, 나토가 20에서 25%, 미국이 20에서 25%거든요. 근데 미국이 핵심이에요. 하이마스. 그다음에 인공위성, 조기 정보기 이런 걸로 러시아를 샅샅들이 들여보고 있어요. 하긴 정보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게 정보 최고죠. 그게 정보 최고죠. 러시아는 그 정도 능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끊어버리니까 깜깜이가 되니까 뚫린 거고 뚫리니까 이제 허겁지겁 제렌스키가 형 미안해 그러니까 다시 한 거고 그러니까 러시아가 들어오다 허걱하고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착시입니다. 북한군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건.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사실 무슨 백변전도 아니고 어차피 그냥 총 들고 막 인해전으로 들어오는 건데 그것 때문에 갑자기 삽시간에 그 점거했던 크루스가 확 밀린다는 게 말이 안 되긴 하네요. 진짜. 아니 탱크도 없고 장갑차도 없고 네. 그런 그 중화기도 없는데 막 돌격 앞으로 해서 30km 뒤에서 때리는데요. 지금 그 포격을 하는데. 그러니까 최전선 일부에서는 접전이 있을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북한군은 참 슬픈 얘기입니다만 같은 피를 나눈 형제들인데 그냥 우크라이나 저우 전선 크루스크에서 소모품으로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벨고로드에 진입한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일단 결기를 좀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가. 그러니까 우리 다 아직 안 끝났어. 네네네. 지금 크루스크 너희들이 다 수복하는 거 알아. 하지만 우리가 진입해서 벨고로드 점령할 거야. 이거는 이제 좀 결기를 보여주는 것이죠. 국제사회의 결기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원 계속해줘. 이런 신호를 보낸 거일 수도 있고 벨고로드를 일시적으로나마 이제 우크라이나가 점령을 한다 그러더라도 러시아의 어떤 군사 태세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전세를 역전시키기에는 분명히 부족한 것 같고 오히려 러시아는 지금 전황은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휴전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더 몰아붙이려고 하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더 땅을 많이 땅 따먹기니까 지금 해서 협상할 때 더 많은 영토를 복속시키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벨고르드를 진격하는 것이 미국이 지금 트럼프의 공식적인 반응은 나오지 않았는데 트럼프는 어떻게 해서라도 지금 좀 전쟁을 끝내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또 이렇게 벨고르드 진입해서 저게 이제 또 골칫거리가 되면은 전쟁을 끝내는데 이제 조금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으니까 트럼프의 이 어떤 반응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휴전안이 조금 난항을 겪고 있죠. 지금 맞아요. 네. 일단 트럼프는 푸틴에게 조금 압력을 넣고 있는 그런 형국이에요. 그래서 네. 나 지금 되게 화났다. 푸틴도 알고 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그래서 했잖아요. 우크라이나 다시 무기 지원했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약간 좀 그거는 네. 이 30일 휴전안을 우크라이나가 그냥 군소리 안 하고 그냥 받아들이겠다 했으니까 네. 그래 그러면 우리 정보 지원이랑 그리고 무기 지원 다시 재개할게 그냥 그때 해준 거예요. 그거는요. 네, 그때 해준 것이고 그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지원을 재개했는데 너희들 그거 가지고 지금 벨고로드 거기 진입하고 그러는데 다 사용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 지원 조금 다시 철회할 수 있어. 이제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트럼프는 어쨌든 관점이 좀 빨리 끝나야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끝내는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들은 조금씩 다 제거하고 싶어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벨고로드 진입을 트럼프가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을까가 조금 궁금하고 기본적으로 러시아는 조금 더 끌고 싶은 것 같아요. 전쟁을요. 네, 왜냐하면은 조금 더 유리한 입장에서 휴전안이나 아니면 정전안 아니면은 종전, 평화협정까지 유리한 입장에서 그런 협상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일단 전면적으로 전쟁을 중단해라. 30일 동안이라도 그랬더니 러시아의 반응은
우리가 이 우크라이나의 이 에너지 인프라를 대상으로 한 공격은 멈출 수 있다. 이제 그게 자포리지아의 원전을 생각해서 이제 그런 것이고 그건 멈춰졌어요. 그러면 흑해에서 해상전도 이제 일단 중단해라 그랬더니 괜찮다, 좋은 생각이다, 이제 그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러시아가 요구한 게 그렇다면 흑해에서 우리가 수출하는 원유라든지 그리고 이제 곡물에 대한 어떤 제재를 다 풀어달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거는 또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그 침공자에게, 침공국가에게 이제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 뭔가 보상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어렵다는 입장이니까 양측의 입장이 지금 좀 맞서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야, 그거 일단 나중에 해줄게, 뭐 이제 이러면서 계속 좀 푸틴의 협력을 구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푸틴도 조금 받아들여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뭐 제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경우의 수를 좀 따져가지고 이렇게 잘게 썰어가지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너희들이 멈추면 우리가 요 정도만 한 30%는 제재를 해제해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추후 협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뭔가 타협점을 찾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푸틴은 전략적인 계산이라는 게 조금 더 우크라이나를 망가뜨리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조금 더 우월한 위치를 점하고 나서 본격적인 협상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 트럼프는 일단 좀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것 같고, 우크라이나 뭐 유럽 이제 당사국들의 이 전략적인 계산이 다 다르기 때문에 참 그 접점을 찾아내는 것은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푸틴이 휴전을 안 하니까 뭐 러시아 수출 원유의 25% 관세 이제 부과할 가능성 이런 것도 좀 네. 기사로 나왔었고, 네네네. 또 주말에는 또 상호 관세 러시아한테는 또 부과하지 않겠다? 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그 일단 저는 네.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러시아 원유에 25%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지금 바이든 행정부 당시에 러시아 원유는 수입을 안 하겠다라고 그냥 결정을 내리고 수입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요. 뭐 조금 하나? 거기에 뭐 25% 관세를 때린다라는 것은 유의미하지가 않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러시아로부터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들에게 25%의 관세를 때리겠다라는 것이에요.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네네. 그게 secondary tariff 개념이죠. 그러니까 네. secondary sanction이라고 2차 제재라 그래서 우리가 제재를 하고 있는 국가로부터 그 뭐 물건을 사들이거나 그런 나라도 제재를 하겠다라는 게 2차 제재잖아요. 제3자 제재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것도 비슷한 개념이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로부터 원유를 수입하고 있는 나라에게, 그런 나라에게 25%의 관세를 때리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러시아로부터 원유를 수입하고 있는 나라는 어느 나라냐? 중국 엄청나게 원유 수입 많이 하고 있죠. 거기 뭐 에너지 협력이 중요하다라고 늘 얘기를 갖다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인도예요. 그렇죠. 인도죠. 인도도 네. 뭐 근데 이제 두 나라가 엄청나게 큰 나라잖아요. 그죠? 그리고 에너지 수입을 러시아에게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일부 국가들, 뭐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계속 수입하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나라들을 대상으로 25%의 관세를 때리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거는 그런 나라들에게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고, 중국이나 인도나 그리고 헝가리는 또 헝가리 빅토르 올반 총리는 트럼프와 굉장히 사이가 좋습니다. 예, 굉장히 사이가 좋아요. 나렌드라 모디 총리도 트럼프랑 사이가 좋고, 시진핑도 늘 굿프렌드라고 하는데, 예. 근데 이 세 나라에서, 그러니까 뭐 헝가리는 좀 빼고, 뭐 중국이랑 인도가 러시아 원유를 수입을 중단한다? 만약에 미국의 협박에 굴복해서, 그러면 러시아가 타격을 받겠죠. 예. 그래서 러시아에게는 조금 아플 수가 있는데, 중국이나 인도가 트럼프의 협박에 굴복할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조금 그냥 뭐 엄포성 발언이기 때문에 푸틴에게 큰 압박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근데 뭐 어쨌든 계속해서 트럼프는 조금 푸틴에게 압력을 가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완전히 러시아 편을 드는 게 아니래요. 제가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이제 관세 정책도 그렇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끝낼 것인가에 관해서 트럼프의 이너서클에 있는 사람들이 의견이 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가 러시아 입장을 많이 좀 봐주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
푸틴과 나름대로 이제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 가장 마지막으로 통과가 된 바이든 행정부 당시에 통과가 된 우크라이나 지원법안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이 막을 수가 있었어요. 막자 그랬었는데 트럼프가 나중에 야 그거 하게 해줘 그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 지원법안이 통과가 된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특사로 지명한 그 키스 켈로그 저 특임대사 같은 경우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완전히 우크라이나에게 불리하게 끝나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J.D. 벤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들어가는 $1도 아깝다. 그 $1를 우리가 남부에 있는 국경을 갖다 막는 데 써야지 왜 저렇게 멀리 떨어져 있나 우리나라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저런 나라를 방어하는데 우리가 써야 되냐. 그러니까 이제 J.D. 벤스와 같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제 키스 켈로그와 같은 사람이 있고 근데 키스 켈로그가 지금 협상에 나가질 않고 스티븐 위커프라는 사람이 이게 원래 중동 대사인데 중동 특임 대사인데 이 사람이 이제 협상장에 투여가 된 거예요. 키스 켈로그가 너무 조금 원칙론적으로 가니까 이게 스티븐 위커프가 훨씬 더 조금 화끈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약간 좀 러시아 입장을 갖다 좀 많이 반영하는 협상을 한 것은 분명하죠. 그리고 트럼프의 골프 버디예요. 트럼프랑 같이 골프 치는 친구입니다. 예전에 이제 그 맨하탄에서 부당선 사업을 할 때부터 잘 알고 지냈던 친구라 그러는데 이제 요 분이 스티븐 위커프라는 분이 그러니까 트럼프 두 번째 암살 시도 있었죠. 골프장에서 골프 치다가 누가 한 명 숨어가지고 쏠라 그랬었는데 결국 미리 발각됐는데 그때 골프를 같이 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랑 얘기가 정말 잘 되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조금씩 제어를 그러니까 전쟁 끝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크라이나의 입장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반영될 수 있고 푸틴이 하자라는 거 다 해줄 수는 없다. 뭐 이제 이런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제가 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돼요. 푸틴도 입장을 조금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마 트럼프도 조금 입장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게 야 푸틴 저거 안 한다는데 요거는 뭐 좀 걔가 얘기하는 대로 좀 하고 하지만 뭐 요거는 조금 해줄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좀 협상이 좀 주고받기 식으로 지지부진하게 조금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조금 조심스러운 예측은 야 젤렌스키 너 그냥 좀 꺼져 있어. 그러니까 푸틴이 네. 하자는 대로 그냥 다 하자. 뭐 네. 이렇게 되지는 많은 부분 푸틴의 의견을 수용하더라도 우크라이나 의견이 전혀 관철이 안 되는 그런 결과물이 도출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게 제 조심스러운 예측입니다. 치열한 거죠. 그 지도를 한번 보시면 네. 여기서 그 동그라미 쳐져 있는 데들이 있잖아요. 여기 조그만 동그라미 쳐져 있는데 여기가 지금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곳들입니다. 이게 4월 5일자의 전황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그 큰 빨간색 있잖아요. 여기 큰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거. 네. 여기는 러시아가 거의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는 데들입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의 입장에서도 뭔가 좀 협상 도구가 필요한 거예요. 러시아하고 뭔가 협상할 수 있는 게 필요한 거고 러시아 본토를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장악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게 이렇게 보면 지도에서 보듯이 아주 눈꽃만큼인 겁니다, 이게. 네. 아무튼 어쨌든 간에 양쪽이 지금 치열하게 대치하고 전투를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요. 굉장히 뜻밖의 전쟁이에요. 뜻밖의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전쟁입니다. 네네. 이 지도를 보시면 제일 왼쪽에 있는 게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하기 이전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여기 크림반도죠. 네. 2014년에 러시아가 여기를 침략을 하잖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장악을 하고 자기네 땅이라고 선언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뺏긴 땅이에요. 그리고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요 부분, 요것은 뭐냐면
분리 독립을 한답니다. 아,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예, 러시아 사람들이 네네. 많이 사는 데이고 그래서 그 러시아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우리는 우크라이나 아니야. 우리는 러시아 할 거야. 자기들이 이제 주민투표 거치고 뭐 그렇게 해서 뭐 그런 형식적인 걸 다 거쳤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푸틴이 다 했겠죠. 네. 그런 땅이에요. 그런 정도였는데 2022년 2월 달에 전면 침공을 한 거고 키이우까지 들어온 겁니다. 이 수도 거의 근처까지 들어와서 그 직후에 3월 달에 그 다음 지도가 요 3월 달 거거든요. 네. 빨간색이 전 이 국경선을 거쳐서 다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침공을 해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이때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거 한 2, 3일이면 끝날 거라고 봤어요. 이 전쟁 한 2, 3일이면 끝난다. 그러니까 이 러시아가 전 국경선에 걸쳐서 다 침략을 했고 그리고 키이우는 바로 함락당할 것이다. 그러면 키이우는 항복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서 이제 정전 협상이 이루어지게 되고 한 일주일이면 다 끝난다. 그리고 그 우크라이나 영토의 상당 부분은 러시아가 장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친러 정권으로 교체가 된다. 이런 시나리오였던 거죠. 푸틴의 시나리오는. 그리고 대다수의 세계인들이 다 그렇게 봤던 거죠. 그런데 그 해 11월 되면 한번 보세요. 요 세 번째 지도가 11월인데 요거는 이 돈바스 지역, 동부 지역,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거기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하얀색. 그러니까 러시아군이 다 패퇴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여기를 다 그러니까 무찌른 겁니다. 사수를 했네요. 러시아를. 네. 사수한 거예요. 굉장히 잘 싸운 거죠. 뜻밖의. 정말 뜻밖의 잘 싸운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상태로 이제 거의 고착되어 있는 그런 거기서 일진일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2025년 3월에 그 2025년 초에 여기 보면 조그맣게 빨간색이 돼 있잖아요. 네네. 이제 쿠르스크 지역이라고 돼 있는데 그 조그만 지역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로 넘어가서 침공을 한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본토를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할 수 없어서가 아니고 또 할 의사가 없어서가 아니고 미국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미국이 그 군사 원조를 해주는 대신에 너 내 말 들어? 내 말 안 들으면 원조 안 해줄 거야? 근데 그 조건이 뭐였느냐? 너희들 땅만 지켜라. 러시아 본토로 넘어가지 마라. 러시아 본토로 넘어가게 되면 러시아가 핵을 쓸지도 모르잖아. 그렇게 되는 건 전혀 원치 않아. 그러니까 너희들 영토만 지켜. 그걸 하기 위한 무기는 대줄게. 이게 미국의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초에 러시아 영토를 넘어간 겁니다. 그냥. 그렇죠. 미국 허락도 안 받고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잘못하면 그 영토를 다 뺏기게 생겼거든요. 그 동부 지역의 영토를 다 뺏기게 생겼으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무리를 해서라도 러시아 본토 어딘가는 장악을 해야겠다. 그래야 나중에 뭔가 조금이라도 협상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지역에서 이제 계속 일진일퇴가 벌어지고 있는 거고,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느 쪽도 사실은 전쟁을 멈추고 싶어 하지 않아요. 어느 쪽도 전쟁을 안 하고 이기고는 싶겠죠. 그렇죠. 이기곤 싶겠죠. 네. 이기고는 싶지만 그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줄 생각은 추워도 없습니다. 푸틴 입장에서도 사실 어떻게 본다면 되게 손쉽게 이길 줄 알았는데 그만큼 또 지금까지 병력 손실도 많고 손해도 많이 봤기 때문에 뭔가 더 점령을 해서 좀 승리를 해야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사실. 자존심이에요. 그러니까 푸틴의 정권의 존재 이유일 수도 있어요, 이게. 여기서 만약에 실제로 패전 같은 휴전이나 정전 협상을 벌이잖아요. 예를 들어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 동부에 장악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철수해야 된다. 또는 절반에서 철수해야 된다라고 하면 거의 패전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정권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푸틴에 대한 지지율이 확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엄청난 우리식으로 하면 우리 남한 정도의 영토거든요, 이게. 그 넓은 영토를 이렇게 내줬다. 그걸 그대로 둔 상태에서
휴전 정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여기서 전쟁을 멈춘다고 하더라도 평화가 유지가 될 거냐?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푸틴이 절대로 여기서 멈출 수 없다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러시아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인 겁니다. 그 지지의 핵심은 과거의 영토를 되찾는 거예요. 그거를 안 하고 포기한다? 그러면 그 정권의 정당성은 없는 거죠, 러시아에서. 그러니까 어느 쪽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여기서 우크라이나가 여기서 멈춘다? 그러면 러시아의 시간을 벌어주는 것일 뿐이에요. 실제로 2014년에 크림반도 점령하는 그 전쟁을 했을 때도 주변에서 휴전하라 그래서 휴전을 했었어요. 아. 그 휴전을 누가 깼느냐? 러시아가 깼어요. 그렇죠, 사실. 네. 그리고 그때 그 군 고위 장성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휴전이라고 하는 거는 그때 체력 보강하고 전쟁 준비 보강하는 거야. 그 멍청하게 그 휴전 믿고 가만히 있으면 그건 멍청한 거야. 그런 얘기를 아주 거의 공개적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뻔한 거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겁니다. 물론 푸틴 때문에 물러서는 척은 할 수밖에 없겠지만 자기네 나라 영토를 넘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끝나지 않는 전쟁일 거라고 보고 특히 뒤에 있는 나라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뒤에 있는 나라 폴란드. 나토 그런 가입 예. 국가들. 네네. 특히 폴란드, 덴마크가 지금 굉장히 절실하거든요. 덴마크가 이 우크라이나의 방위 산업체들 그 벤처 기업들 있잖아요. 네. 드론 만들고 이 AI 그 무기 만들고 하는 데들 덴마크가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 부품 공급이라든가 이런 거를. 왜냐하면 너무 위험한 거예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폴란드 그런 데만의 문제가 아니고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다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여기가. 왜냐? 그 지도를 보시면 그 발틱해라고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핀란드하고 스웨덴 고기를 끼고 덴마크 여기를 끼고 있는 그 바다가 그 사람들 그 나라만의 바다가 아니고요. 거기에 러시아가 비어 있어요. 러시아도 그 바다에 접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언제든지 러시아의 침략을 받을 수 있는 러시아 해군의 침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스웨덴도 그렇고 핀란드도 그렇고 덴마크도 그렇고 다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러시아를 우크라이나에다가 묶어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EU와 나토가 펼치고 있는 새로운 작전이 뭐냐면 스틸 포큐파인이라고 하는 건데 강철 고슴도치 전략입니다. 우크라이나를 고슴도치로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방위 산업을 적극적으로 밀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떠날 수 없도록 만들자라고 하는 겁니다. 네. 지금 거기에 그 매우 절실한 나라들이 여러 나라들이 있는 거죠. 그게 덴마크도 그렇고 핀란드, 폴란드, 루마니아 이런 나라들이 다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쟁 안 끝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잠시 휴전을 억지로 시켜서 나 휴전 시켰어. 전쟁 끝냈어. 하고 폼을 잡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전쟁 끝날 수 있는 데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최근에 쿠르스크 전선, 러우 전쟁 전장 환경을 보면 남쪽에 남부 회랑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네. 크림반도라는 데하고 돈바스 내전 지역. 이거 다 원래 합법적으로는 법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영토였어요. 러시아는 자기네 거라고 역사적으로 주장을 하는데 러시아 말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게 2014년에 러시아가 크림반도 합병하고 돈바스, 도네츠크, 루간스크는 친러 분리주의에 대해 내전을 일으켰고 이 상태가 2014년에서 2022년까지 오거든요. 그럼 2022년 2월 24일 날 러시아가 전면적으로 남쪽, 동쪽, 북쪽에서 침범을 하거든요. 침공을 우크라이나를. 네. 그런데 이 초기 전선이 이제 푸틴이 너무 준비를 안일했기 때문에 전선이 나중에 축소가 돼요. 남부 해랑으로. 거기가 전체 전장 면적의 99% 이상을 차지합니다. 여긴 100% 우크라이나 땅이에요. 네. 러시아가 점령한 거죠. 근데 쿠르스크는 거꾸로 북쪽에 있는 러시아 땅이에요. 여기를 우크라이나가 지난 8월에 그 누구도 몰랐어요. 미국도 몰랐습니다. 심지어. 여기 치고 들어간 거예요. 역습을 한 겁니다.
그래서 8월 초에 2024년 초에 침공을 해서 8월 말까지 약 한 3주 기간에 서울시 2배 면적 1300제곱킬로미터 정도를 장악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죠. 그러네요. 다들 미쳤다고 그랬어요. 왜냐 남쪽 지키기도 힘든데 거길 왜 치고 들어가느냐. 자살 행위다 그랬거든요. 그 평가는 아직도 갈려요. 그런데 이 쿠르스크라는 지역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는 일단 러시아 영토고 그러니까 푸틴으로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초로 러시아 본토를 뺏긴 사람이 된 거예요. 치욕이죠. 네. 그러니까 남부를 아무리 많이 우크라이나 영토를 뺏어도 자존심이 이제 상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태니까 푸틴 대통령은 어떻게든 여기를 회복을 하는 게 중요하죠. 지금 북한군도 여기가 있는 거예요. 남부에 안 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그러니까 푸틴이 기를 쓰고 인해 전술로 북한군도 밀어넣었어요. 그래서 올 2월 28일 날 워싱턴에서 젤렌스키 트럼프가 싸웠잖아요. 공개적으로. 그 시점에는 푸틴이 한 700 정도를 회복했어요. 그러니까 1300 중에서 700을 회복했으니까 절반 이상 회복했네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는 600제곱 서울시 면적 정도 되거든요.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한 80에서 100제곱킬로밖에 장악을 못하고 있어요. 요 사이에 뚫린 거예요. 네네. 푸틴이 파죽 주사를 밀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언론의 보도가 북한군이 이제 전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했다. 2차 파병된 북한군은 보다 정예화된 병력이다. 특수부대다. 경보병이 아니다. 네. 그러면서 쿠르스크 탈환에 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왔어요. 맞아요. 네, 보셨을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좀 다른 게 좀 복잡합니다만 2월 28일 날 백악관에서 트럼프랑 들이받았잖아요. 젤렌스키가. 그렇죠. 그래서 3월 3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야 우크라이나한테 무기하고 군사정보 중단해라 이랬어요. 군사정보 지원하는 거 그죠? 무기랑이요. 네네. 그 지시를 내렸어요. 아. 그랬더니 이때부터 뚫리는 거예요. 이때부터 우크라이나군은 사실은 이 군사 정보가 어디 맞출지를 미국이 다 가르쳐줬거든요. 어디에 오고 있다 어디 온다. 그럼 정보를 주죠. 알죠. 그럼 강철비 하이마스라고 하는 무기가 있거든요. 네. 막 강철비라고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게 MLRS 그러니까 다연장 로켓인데 원래 M270 MLRS 다연장 12발이 들어가요. 227mm짜리 로켓이 포드가 2개예요. 6발 6발 이렇게. 그리고 바퀴는 캐터필더 탱크 캐터필더 이게 너무 무겁거든요. 근데 이게 왜 무섭냐면 227mm 로켓 안에 960개의 자탄이 들어있어요. 960개. 하나가 수류탄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와. 수류탄 하나의 살상 반경이 15m거든요. 네네. 살상 범위가. 그럼 하늘에서 960개의 수류탄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축구장 한 개 면적에 있는 인마는 전멸을 해요. 12발을 쏘면 축구장 12개죠. 와. 근데 이게 너무 무거워서 비행기를 옮기기 힘들어요. 그래서 하이마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게 하이 모빌리티 아틀러리 로켓 시스템. 고속 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이라는 거거든요. 12발짜리를 6발짜리로 줄여요. 가볍게. 그다음에 캐터필더 바퀴는 차륜. 그 차량 바퀴로 트럭으로 바뀌어요. 그럼 가볍죠? 네. 요거는 이제 미군이 가장 많이 쓰는 전술 수송기 C-130 허큘리스에 2대씩 실을 수 있어요. 이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거거든요. 하이마스를 미국이. 그러니까 이 하이마스를 쓰게 되면 하이마스 사거리가 32에서 300km까지 가요. 되게 멀리 가네요. 예, 그러니까 에이테킴스를 쓰면 300 가고 227mm를 쓰면은 32km 가고 네네. 이제 240mm 이렇게 구경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227mm 하이마스가 제일 일반적인데 이 우크라이나가 하이마스가 있거든요. 그럼 227mm 하이마스 6발짜리를 한 번에 쏘면 축구장 6개 면적을 모두 제거할 수 있거든요. 이걸로 그동안 러시아군을 막은 거예요. 근데 3월 3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야 주지 마. 그럼 하이마스 로켓탄이 없어요. 두 번째 어딘지를 모르잖아요. 깜깜이잖아요. 그렇죠. 정보를 안 주니까 네. 이때부터 뚫려요. 그러니까 3월 3일 날 중단하고 푸틴이 이때다 하고 준비해서 치고 들어오면서 8월 8일부터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와요. 이때도 이제 인민군을 인해전술로 앞세웠어요. 이때도. 그러니까 이제 속절없이 이제 막
거의 뭐 괴멸당하듯이 우크라이나가 후퇴하거든요. 그게 언제까지 가느냐? 3월 14일까지 뚫려요. 근데 3월 14일부터는 다시 우크라이나가 이제 100에서 80에서 100 겨우 남은 상태에서 네. 버텨요. 이제는 전선이 지금 오늘 사이다 경제 녹화하는 날이 4월 1일이잖아요. 네, 네. 이때도 쿠르스크는 그대로 이제 우크라이나가 버텨요. 왜 그러느냐? 3월 12일 날 이제 파죽제 뚫리니까 제렌스키가 트럼프한테 형 미안해 나 광물협정 할게 사과를 해요. 네. 그랬더니 트럼프가 그래 알았어. 3월 12일 날 다시 무기 지원하고 정보 제공해라고 지시를 내려요. 그러니까 요 영향이 3월 14일부터는 딱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러시아가 더 못 밀고 내려오고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3월 19일 날 쿠르스크가 러시아 땅이라고 그랬죠. 그 밑에 벨고로드라는 데가 러시아 땅이 있어요. 네. 쿠르스크 주 벨고로드 주예요. 네, 네. 러시아 말로 오블라스트라고 그러는데 우크라이나가 이 벨고로드를 역으로 침공을 해요. 침공을 해서 상당 부분 제 계산으로는 한 100제곱킬로 되는 것 같거든요. 이걸 장악했어요. 다시 4월 1일 현재. 예. 그리고 러시아가 이제 반격해서 일부는 조금은 20제곱은 이제 회복했는데 이상하잖아요. 네. 막 쿠르스크에 뚫리다가 갑자기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치고 들어가요. 요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3월 4일 무기 중단, 3월 12일 무기 공급 재개. 이게 결정적인 변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군은 지금도 3월 19일 날이면 또 어떤 보도가 있냐면 북한이 쓰는 서울 불바다 발언의 주역이 있어요. 그게 170mm 곡산포예요. 러시아가 152mm, 우크라이나가 155mm를 쓰는데 얘네들은 사거리가 한 30에서 40km 사이거든요. 근데 곡산포는 170mm니까 60km까지 가요. 요걸 북한이 러시아한테 지원했거든요. 근데 3월 19일 날 벨고로드 주도로 들어가기도 하지만 우크라이나 하이마스가 이 곡산포 3문을 동시에 파괴시킵니다. 하이마스로. 그러니까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하이마스를 쓸 때와 못 쓸 때의 차이가 전황을 바꾼 거다. 하이마스는 누가 준 거냐? 미국이 준 거다. 하이마스 때릴 때 그 목표물의 위치를 누가 주느냐 정보를 미국이 준 거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끈을 가지고 놨다 당겼다 놨다 당겼다 하면서 전황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무슨 북한군이 결정적으로 갑자기 어떻게 북한군이 물론 쿠르스크 전선에서 배운 것도 있고 적응도 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초기보단 낮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군이 지금 경보병인데 전차가 있어요? 장갑차가 있어요? 야포가 있어요? 그다음 러시아는 북한군을 소모성으로 스톰제트 작전처럼 밀어넣어서 우크라이나의 위치를 찾아내고 왜냐하면 앞에 병력이 먼저 나가면 우크라이나는 이걸 공격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위치가 발각되거든요. 이렇게 때리는 거거든요. 미끼로 활용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북한군이 전세에 역전하는데 무슨 그런 보도가 나왔어요. 우크라이나 군 당국자가 했는데 북한군은 죽여도 또 들어온다. 디도스 공격처럼 몰려온다. 그건 전투력이 아니죠. 그냥 인해 전술인 거죠. 그러니까 최근 쿠르스크 전황의 변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의 지금 보면 우크라이나가 자체적으로 한 전쟁 수행의 50에서 55%, 나토가 20에서 25%, 미국이 20에서 25%거든요. 미국이 핵심이에요. 하이마스. 그다음에 인공위성, 조기 흥보기 이런 걸로 러시아를 샅샅들이 들여보고 있어요. 하긴 정보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게 정부 최고죠. 그게 정부 최고죠. 러시아는 그 정도 능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끊어버리니까 깜깜이가 되니까 뚫린 거고 뚫리니까 이제 허겁지겁 제렌스키가 형 미안해 그러니까 다시 한 거고 그러니까 러시아가 들어오다 허걱하고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착시입니다. 북한군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건.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사실 무슨 백변전도 아니고 어차피 그냥 총 들고 막 인해전으로 들어오는 건데 그것 때문에 갑자기 삽시간에 그 점거했던 쿠르스크가 확 밀린다는 게 말이 안 되긴 하네요. 진짜. 아니 탱크도 없고 장갑차도 없고 네. 그런 그 중화기도 없는데 막 돌격 앞으로 해서 30km 뒤에서 때리는데요. 지금 그 포격을 하는데. 그러니까 최전선 일부에서는 접전이 있을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북한군은 참 슬픈 얘기입니다만 같은 피를 나눈 형제들인데 그냥 우크라이나 저우 전선 쿠르스크에서 소모품으로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벨고로드에 진입한 이유가 뭘까? 예, 그러니까 일단 결기를 좀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가. 예, 우리 다 아직 안 끝났어. 네네네. 지금 뭐 쿠르스크 너희들이 다 수복하는 거 알아. 하지만 우리가 진입해서 벨고로드 뭐 점령할 거야. 이거는 이제 좀 결기를 보여주는 것이죠. 예, 국제사회의 결기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뭐 지원 계속 해줘. 이런 신호를 보낸 거일 수도 있고, 벨고로드를 뭐 일시적으로나마 이제 우크라이나가 점령을 한다 그러더라도 러시아의 어떤 군사 태세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전세를 역전시키기에는 분명히 부족한 것 같고, 오히려 러시아는 지금 전황은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휴전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더 몰아붙이려고 하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더 땅을 많이 땅 따먹기니까 지금 해서 협상할 때 더 많은 영토를 복속시키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벨고르드를 진격하는 것이 미국이 지금 트럼프의 공식적인 반응은 나오지 않았는데, 트럼프는 어떻게 해서라도 지금 좀 전쟁을 끝내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또 이렇게 벨고르드 진입해서 저게 이제 또 골칫거리가 되면은 전쟁을 끝내는데 이제 조금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으니까 트럼프의 이 어떤 반응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휴전안이 조금 난항을 겪고 있죠. 지금 맞아요. 네. 일단 트럼프는 푸틴에게 조금 압력을 넣고 있는 그런 뭐 형국이에요. 그래서 네. 나 지금 되게 화났다. 푸틴도 알고 있을 것이다. 뭐 이제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뭐 우크라이나 다시 무기 지원했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약간 좀 그거는 네. 뭐 이 30일 휴전안을 우크라이나가 그냥 군소리 안 하고 그냥 받아들이겠다 했으니까 네. 그래 그러면 우리 저 정보 지원이랑 그리고 무기 지원 다시 재개할게 그냥 그때 해준 거예요. 그거는요. 네, 그때 해준 것이고, 그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지원을 재개했는데 너희들 뭐 그거 가지고 지금 뭐 벨고로드 거기 뭐 진입하고 그러는데 다 사용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 지원 조금 다시 철회할 수 있어. 뭐 이제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트럼프는 어쨌든 관점이 좀 빨리 끝나야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끝내는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들은 조금씩 다 제거하고 싶어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벨고로드 진입을 트럼프가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을까가 조금 궁금하고, 기본적으로 러시아는 조금 더 끌고 싶은 것 같아요. 전쟁을요. 네, 왜냐하면은 조금 더 유리한 입장에서 휴전안이나 아니면 정전안 아니면은 뭐 종전, 평화협정까지 유리한 입장에서 그런 협상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전면적으로 전쟁을 중단해라. 30일 동안이라도. 그랬더니 러시아의 반응은 우리가 이 우크라이나의 이 에너지 인프라를 대상으로 한 공격은 멈출 수 있다. 이제 그게 자포리지아의 원전을 생각해서 이제 그런 것이고, 그럼 멈춰졌어요. 그럼 흑해에서 해상전도 이제 일단 중단해라 그랬더니 괜찮다, 좋은 생각이다, 이제 그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러시아가 요구한 게 그렇다면 흑해에서 우리가 수출하는 원유라든지 그리고 이제 곡물에 대한 어떤 제재를 다 풀어달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거는 또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그 침공국가에게 이제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 뭔가 보상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어렵다는 입장이니까 양측의 입장이 지금 좀 맞서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야, 그거 일단 나중에 해줄게. 뭐 이제 이러면서 계속 좀 푸틴의 협력을 구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푸틴도 조금 받아들여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뭐 제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경우의 수를 좀 따져가지고 이렇게 잘게 썰어가지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너희들이 멈추면 우리가 요 정도만 한 30%는 제재를 해제해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추후 협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뭔가 타협점을 찾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푸틴은 전략적인 계산이라는 게 조금 더 우크라이나를 망가뜨리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조금 더 우월한 위치를 점하고 나서 본격적인 협상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 트럼프는 일단 좀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것 같고, 우크라이나 뭐 유럽 이제 당사국들의 이 전략적인 계산이 다 다르기 때문에 참 그 접점을 찾아내는 것은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푸틴이 휴전을 안 하니까 뭐 러시아 수출 원유의 25% 관세 이제 부과할 가능성 이런 것도 좀 네. 기사로 나왔었고, 네네네. 또 주말에는 또 상호 관세 러시아한테는 또 부과하지 않겠다? 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일단 저는 네.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러시아 원유에 25%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지금 바이든 행정부 당시에 러시아 원유는 수입을 안 하겠다라고 그냥 결정을 내리고 수입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요. 뭐 조금 하나? 거기에 뭐 25% 관세를 때린다라는 것은 유의미하지가 않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러시아로부터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들에게 25%의 관세를 때리겠다라는 것이에요.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네네. 그게 secondary tariff 개념이죠. 그러니까 secondary sanction이라고 2차 제재라 그래서 우리가 제재를 하고 있는 국가로부터 그 뭐 물건을 사들이거나 그런 나라도 제재를 하겠다라는 게 2차 제재잖아요. 제3자 제재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것도 비슷한 개념이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로부터 원유를 수입하고 있는 나라에게 그런 나라에게 25%의 관세를 때리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러시아로부터 원유를 수입하고 있는 나라는 어느 나라냐? 중국 엄청나게 원유 수입 많이 하고 있죠. 거기 뭐 에너지 협력이 중요하다라고 늘 얘기를 갖다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인도예요. 그렇죠. 인도죠. 인도도 네. 뭐 근데 이제 두 나라가 엄청나게 큰 나라잖아요. 그죠? 그리고 에너지 수입을 러시아에게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일부 국가들 뭐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계속 수입하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나라들을 대상으로 25%의 관세를 때리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거는 그런 나라들에게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고 중국이나 인도나 그리고 헝가리는 또 헝가리 빅토르 올반 총리는 트럼프와 굉장히 사이가 좋습니다. 예, 굉장히 사이가 좋아요. 나렌드라 모디 총리도 트럼프랑 사이가 좋고 시진핑도 늘 굿프렌드라고 하는데 예. 근데 이 세 나라에서 그러니까 뭐 헝가리는 좀 빼고 뭐 중국이랑 인도가 러시아 원유를 수입을 중단한다? 만약에 미국의 협박에 굴복해서 그러면 러시아가 타격을 받겠죠. 예. 그래서 러시아에게는 조금 아플 수가 있는데 중국이나 인도가 트럼프의 협박에 굴복할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조금 그냥 뭐 엄포성 발언이기 때문에 푸틴에게 큰 압박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근데 뭐 어쨌든 계속해서 트럼프는 조금 푸틴에게 압력을 가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완전히 러시아 편을 드는 게 아니래요. 제가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이제 관세 정책도 그렇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끝낼 것인가에 관해서 트럼프의 이너서클에 있는 사람들이 의견이 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가 러시아의 입장을 많이 좀 봐주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 푸틴과 나름대로 이제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 가장 마지막으로 통과가 된 바이든 행정부 당시에 통과가 된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이 막을 수가 있었어요. 막자 그랬었는데 트럼프가 나중에 야 그거 하게 해줘 그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이 통과가 된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특사로 지명한 그 키스 켈로그 저 특임대사 같은 경우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완전히 우크라이나에게 불리하게 끝나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J.D. 벤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들어가는 1달러도 아깝다. 그 1달러를 우리가 남부에 있는 국경을 갖다 막는 데 써야지 왜 저렇게 멀리 떨어져 있나 우리나라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저런 나라를 방어하는 데 우리가 써야 되냐. 그러니까 이제 J.D. 벤스와 같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제 키스 켈로그와 같은 사람이 있고 근데 키스 켈로그가 지금 협상에 나가질 않고 스티븐 위커프라는 사람이 이게 원래 중동 대사인데 중동 특임 대사인데 이 사람이 이제 협상장에 투여가 된 거예요. 키스 켈로그가 너무 조금 원칙론적으로 가니까 이게 스티븐 위커프가 훨씬 더 조금 화끈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약간 좀 러시아 입장을 갖다 좀 많이 반영하는 협상을 한 것은 분명하죠. 그리고 트럼프의 골프 버디예요. 트럼프랑 같이 골프 치는 친구입니다. 예전에 이제 그 맨하탄에서 부당선 사업을 할 때부터 잘 알고 지냈던 친구라 그러는데 이제 요 분이 스티븐 위커프라는 분이 그러니까 트럼프 두 번째 암살 시도 있었죠. 골프장에서 골프 치다가 누가 한 명 숨어가지고 쏠라 그랬었는데 결국 미리 발각됐는데 그때 골프를 같이 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랑 얘기가 정말 잘 되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조금씩 제어를 그러니까 전쟁 끝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그래도 우크라이나의 입장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반영될 수 있고 푸틴이 하자라는 거 다 해줄 수는 없다. 뭐 이제 이런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제가 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돼요. 푸틴도 입장을 조금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마 트럼프도 조금 입장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게 야 푸틴 저거 안 한다는데 요거는 뭐 좀 걔가 얘기하는 대로 좀 하고 하지만 뭐 요거는 조금 해줄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좀 협상이 좀 주고받기 식으로 지지부진하게 조금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뭐 제가 조금 조심스러운 예측은 야 젤렌스키 너 그냥 좀 꺼져 있어. 그러니까 그다음에 푸틴이 네. 하자는 대로 그냥 다 하자. 뭐 이렇게 되지는 많은 부분 푸틴의 의견을 수용하더라도 우크라이나 의견이 전혀 관철이 안 되는 그런 결과물이 도출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게 제 조심스러운 예측입니다. 치열한 거죠. 그 지도를 한번 보시면 네. 여기서 그 동그라미 쳐져 있는 데들이 있잖아요. 여기 조그만 동그라미 쳐져 있는데 여기가 지금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곳들입니다. 이게 4월 5일자의 전황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그 큰 빨간색 있잖아요. 여기 큰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거. 네. 여기는 러시아가 거의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는 데들입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의 입장에서도 뭔가 좀 협상 도구가 필요한 거예요. 러시아하고 뭔가 협상할 수 있는 게 필요한 거고 러시아 본토를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장악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게 이렇게 보면 지도에서 보듯이 아주 눈꽃만큼인 겁니다, 이게. 네. 아무튼 어쨌든 간에 양쪽이 지금 치열하게 대치하고 전투를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요. 굉장히 뜻밖의 전쟁이에요. 뜻밖의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전쟁입니다. 네. 이 지도를 보시면 제일 왼쪽에 있는 게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하기 이전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여기 크림반도죠. 네. 2014년에 러시아가 여기를 침략을 하잖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장악을 하고 자기네 땅이라고 선언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뺏긴 땅이에요. 그리고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요 부분, 요것은 뭐냐면 분리 독립을 한답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네,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사는 데이고 그래서 그 러시아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우리는 우크라이나 아니야. 우리는 러시아 할 거야. 자기들이 이제 주민투표 거치고 뭐 그렇게 해서 뭐 그런 형식적인 걸 다 거쳤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푸틴이 다 했겠죠. 네. 그런 땅이에요. 그런 정도였는데 2022년 2월 달에 전면 침공을 한 거고 키이우까지 들어온 겁니다. 이 수도 거의 근처까지 들어와서 그 직후에 3월 달에 그 다음 지도가 요 3월 달 거거든요. 네. 빨간색이 전 이 국경선을 거쳐서 다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침공을 해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이때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거 한 2, 3일이면 끝날 거라고 봤어요. 이 전쟁 한 2, 3일이면 끝난다. 그러니까 이 러시아가 전 국경선에 걸쳐서 다 침략을 했고 그리고 키이우는 바로 함락당할 것이다. 그러면 키이우는 항복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서 이제 저 정전 협상이 이루어지게 되고 한 일주일이면 다 끝난다. 그리고 그 우크라이나 영토의 상당 부분은 러시아가 장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친러 정권으로 교체가 된다. 이런 시나리오였던 거죠. 푸틴의 시나리오는. 그리고 대다수의 세계인들이 다 그렇게 봤던 거죠. 그런데 그 해 11월 되면 한번 보세요. 요 세 번째 지도가 11월인데 요거는 이 돈바스 지역, 동부 지역,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거기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하얀색. 그러니까 러시아군이 다 패퇴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여기를 다 그러니까 묻지는 겁니다. 사수를 했네요. 러시아를. 네. 사수한 거예요. 굉장히 잘 싸운 거죠. 뜻밖의 정말 뜻밖의 잘 싸운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상태로 이제 거의 고착되어 있는 그런 거기서 일진일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2025년 3월에 그 2025년 초에 여기 보면 조그맣게 빨간색이 돼 있잖아요. 네네. 여기 이제 쿠르스크 지역이라고 돼 있는데 그 조그만 지역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로 넘어가서 침공을 한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본토를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할 수 없어서가 아니고 또 할 의사가 없어서가 아니고 미국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미국이 그 군사 원조를 해주는 대신에 너 내 말 들어? 내 말 안 들으면 원조 안 해줄 거야? 근데 그 조건이 뭐였느냐? 너희들 땅만 지켜라. 러시아 본토로 넘어가지 마라. 러시아 본토로 넘어가게 되면 러시아가 핵을 쓸지도 모르잖아. 그렇게 되는 건 전혀 원치 않아. 그러니까 너희들 영토만 지켜. 그걸 하기 위한 무기는 대줄게. 이게 미국의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초에 러시아 영토를 넘어간 겁니다. 그냥. 그렇죠. 미국 허락도 안 받고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잘못하면 그 영토를 다 뺏기게 생겼거든요. 그 동부 지역의 영토를 다 뺏기게 생겼으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무리를 해서라도 러시아 본토 어딘가는 장악을 해야겠다. 그래야 나중에 뭔가 조금이라도 협상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지역에서 이제 계속 일진일퇴가 벌어지고 있는 거고,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느 쪽도 사실은 전쟁을 멈추고 싶어 하지 않아요. 어느 쪽도 전쟁을 안 하고 이기고는 싶겠죠. 그렇죠. 이기곤 싶겠죠. 네. 이기고는 싶지만 그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줄 생각은 추워도 없습니다. 푸틴 입장에서도 사실 어떻게 본다면 되게 손쉽게 이길 줄 알았는데 그만큼 또 지금까지 병력 손실도 많고 손해도 많이 봤기 때문에 뭔가 더 점령을 해서 좀 승리를 해야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사실. 자존심이에요. 그러니까 푸틴의 정권의 존재 이유일 수도 있어요, 이게. 여기서 만약에 실제로 패전 같은 휴전이나 정전 협상을 벌이잖아요. 예를 들어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 동부에 장악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철수해야 된다. 또는 절반에서 철수해야 된다라고 하면 거의 패전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정권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푸틴에 대한 지지율이 확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엄청난 우리식으로 하면 우리 남한 정도의 영토거든요, 이게. 그 넓은 영토를 이렇게 내줬다. 그걸 그대로 둔 상태에서 휴전, 정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여기서 전쟁을 멈춘다고 하더라도 평화가 유지가 될 거냐?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푸틴이 절대로 여기서 멈출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러시아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인 겁니다. 그 지지의 핵심은 과거의 영토를 되찾는 거예요. 그거를 안 하고 포기한다? 그러면 그 정권의 정당성은 없는 거죠, 러시아에서. 그러니까 어느 쪽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여기서 우크라이나가 여기서 멈춘다? 그러면 러시아의 시간을 벌어주는 것일 뿐이에요. 실제로 2014년에 크림반도 점령하는 그 전쟁을 했을 때도 주변에서 휴전하라 그래서 휴전을 했었어요. 그 휴전을 누가 깼느냐? 러시아가 깼어요. 그렇죠, 사실. 네. 그리고 그때 그 군 고위 장성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휴전이라고 하는 거는 그때 체력 보강하고 전쟁 준비 보강하는 거야. 그 멍청하게 그 휴전 믿고 가만히 있으면 그건 멍청한 거야. 그런 얘기를 아주 거의 공개적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뻔한 거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겁니다. 물론 푸틴 때문에 물러서는 척은 할 수밖에 없겠지만 자기네 나라 영토를 넘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끝나지 않는 전쟁일 거라고 보고 특히 뒤에 있는 나라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뒤에 있는 나라 폴란드. 나토 그런 가입 예. 국가들. 네네. 특히 폴란드, 덴마크가 지금 굉장히 절실하거든요. 덴마크가 이 우크라이나의 방위 산업체들 그 벤처 기업들 있잖아요. 네. 드론 만들고 이 AI 그 무기 만들고 하는 데들 덴마크가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 부품 공급이라든가 이런 거를. 왜냐하면 너무 위험한 거예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폴란드 그런 데만의 문제가 아니고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다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여기가. 왜냐? 그 지도를 보시면 그 발틱해라고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핀란드하고 스웨덴 고기를 끼고 덴마크 여기를 끼고 있는 그 바다. 그 바다가 그 사람들 그 나라만의 바다가 아니고요. 거기에 러시아가 비어 있어요. 러시아도 그 바다에 접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언제든지 러시아의 침략을 받을 수 있는 러시아 해군의 침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스웨덴도 그렇고 핀란드도 그렇고 덴마크도 그렇고 다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러시아를 우크라이나에다가 묶어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EU와 나토가 펼치고 있는 새로운 작전이 뭐냐면 스틸 포큐파인이라고 하는 건데 강철 고슴도치 전략입니다. 우크라이나를 고슴도치로 만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방위 산업을 적극적으로 밀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떠날 수 없도록 만들자라고 하는 겁니다. 네. 지금 거기에 그 매우 절실한 나라들이 여러 나라들이 있는 거죠. 그게 덴마크도 그렇고 핀란드, 폴란드, 뭐 루마니아 뭐 이런 나라들이 다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쟁 안 끝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잠시 휴전을 억지로 시켜서 나 휴전 시켰어. 전쟁 끝냈어. 하고 폼을 잡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전쟁 끝날 수 있는 데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최근에 쿠르스크 전선, 러우 전쟁 전장 환경을 보면 남쪽에 남부 회랑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네. 크림반도라는 데하고 돈바스 내전 지역. 이거 다 원래 합법적으로는 법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영토였어요. 러시아는 자기네 거라고 역사적으로 주장을 하는데 러시아 말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게 2014년에 러시아가 크림반도 합병하고 돈바스, 도네츠크, 루간스크는 친러 분리주의에 대해 내전을 일으켰고 이 상태가 2014년에서 2022년까지 오거든요. 그럼 2022년 2월 24일 날 러시아가 전면적으로 남쪽, 동쪽, 북쪽에서 침범을 하거든요. 침공을 우크라이나를. 네. 그런데 이 초기 전선이 이제 푸틴이 너무 준비를 안일했기 때문에 전선이 나중에 축소가 돼요. 남부 해랑으로. 거기가 전체 전장 면적의 99% 이상을 차지합니다. 여긴 100% 우크라이나 땅이에요. 네. 러시아가 점령한 거죠. 근데 쿠르스크는 거꾸로 북쪽에 있는 러시아 땅이에요. 여기를 우크라이나가 지난 8월에 그 누구도 몰랐어요. 미국도 몰랐습니다. 심지어. 여기 치고 들어간 거예요. 역습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8월 초에 2024년 초에 침공을 해서 8월 말까지 약 한 3주 기간에 서울시 2배 면적 1300제곱킬로미터 정도를 장악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죠. 그러네요. 다들 미쳤다고 그랬어요. 왜냐 남쪽 지키기도 힘든데 거길 왜 치고 들어가느냐. 자살 행위다 그랬거든요. 그 평가는 아직도 갈려요. 그런데 이 쿠르스크라는 지역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는 일단 러시아 영토고 그러니까 푸틴으로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초로 러시아 본토를 뺏긴 사람이 된 거예요. 치욕이죠. 네. 그러니까 남부를 아무리 많이 우크라이나 영토를 뺏어도 자존심이 이제 상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태니까 푸틴 대통령은 어떻게든 여기를 회복을 하는 게 중요하죠. 지금 북한군도 여기가 있는 거예요. 남부에 안 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그러니까 푸틴이 기를 쓰고 인해 전술로 북한군도 밀어넣었어요. 그래서 올 2월 28일 날 워싱턴에서 젤렌스키 트럼프가 싸웠잖아요. 공개적으로. 그 시점에는 푸틴이 한 700 정도를 회복했어요. 그러니까 1300 중에서 700을 회복했으니까 절반 이상 회복했네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는 600제곱 그럼 서울시 면적 정도 되거든요.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한 80에서 100제곱킬로밖에 장악을 못하고 있어요. 요 사이에 뚫린 거예요. 네네. 푸틴이 파죽 주사를 밀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언론의 보도가 북한군이 이제 전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했다. 2차 파병된 북한군은 보다 정예화된 병력이다. 특수부대다. 경보병이 아니다. 네. 그러면서 쿠르스크 탈환에 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왔어요. 맞아요. 네, 보셨을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좀 다른 게 조금 좀 복잡합니다만 이 2월 28일 날 백악관에서 트럼프랑 들이받았잖아요. 젤렌스키가. 그렇죠. 그래서 3월 3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야 우크라이나한테 무기하고 군사정보 중단해라 이랬어요. 군사정보 지원하는 거 그죠? 무기랑이요. 네네. 그 지시를 내렸어요. 아. 그랬더니 이때부터 뚫리는 거예요. 이때부터 우크라이나군은 사실은 이 군사 정보가 어디 맞출지를 미국이 다 가르쳐줬거든요. 어디에 오고 있다 어디에 온다. 그럼 정보를 주죠. 알죠. 그럼 강철비 하이마스라고 하는 무기가 있거든요. 네. 막 강철비라고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게 MLRS 그러니까 다연장 로켓인데 원래 M270 MLRS 다연장 12발이 들어가요. 227mm짜리 로켓이. 포드가 2개, 6발, 6발 이렇게. 그리고 바퀴는 캐터필더, 탱크 캐터필더. 이게 너무 무겁거든요. 근데 이게 왜 무섭냐면 227mm 로켓 안에 960개의 자탄이 들어있어요. 960개. 하나가 수류탄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와. 수류탄 하나의 살상 반경이 15m거든요. 네네. 살상 범위가. 그럼 하늘에서 960개의 수류탄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축구장 한 개 면적에 있는 인마는 전멸을 해요. 12발을 쏘면 축구장 12개죠. 와. 근데 이게 너무 무거워서 비행기를 옮기기 힘들어요. 그래서 하이마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게 하이 모빌리티 아틀러리 로켓 시스템. 고속 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이라는 거거든요. 12발짜리를 6발짜리로 줄여요. 가볍게. 그다음에 캐터필더 바퀴는 차륜. 그 차량 바퀴로 트럭으로 바뀌어요. 그럼 가볍죠? 네. 요거는 이제 미군이 가장 많이 쓰는 전술 수송기 C-130 허큘리스에 2대씩 실을 수 있어요. 이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거거든요. 하이마스를 미국이. 그러니까 이 하이마스를 쓰게 되면 하이마스 사거리가 32에서 300km까지 가요. 되게 멀리 가네요. 예. 그러니까 에이테킴스를 쓰면 300 가고 227mm를 쓰면은 32km 가고 네네. 이제 240mm 이렇게 구경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227mm 하이마스가 제일 일반적인데 이 우크라이나가 하이마스가 있거든요. 그럼 227mm 하이마스 6발짜리를 한 번에 쏘면 축구장 6개 면적을 모두 제거할 수 있거든요. 이걸로 그동안 러시아군을 막은 거예요. 근데 3월 3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야 주지 마. 그럼 하이마스 로켓탄이 없어요. 두 번째 어딘지를 모르잖아요. 깜깜이잖아요. 그렇죠. 정보를 안 주니까 네. 이때부터 뚫려요. 그러니까 3월 3일 날 중단하고 푸틴이 이때다 하고 준비해서 치고 들어오면서 8월 8일부터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와요. 이때도 이제 인민군을 인해전술로 앞세웠어요. 이때도. 그러니까 이제 속절없이 이제 막 거의 뭐 괴멸당하듯이 우크라이나를 후퇴하거든요. 그게 언제까지 가느냐? 3월 14일까지 뚫려요. 근데 3월 14일부터는 다시 우크라이나가 이제 100에서 80에서 100 겨우 남은 상태에서 네. 버텨요. 이제는 전선이 지금 오늘 사이다 경제 녹화하는 날이 4월 1일이잖아요. 이때도 크루스크는 그대로 이제 우크라이나가 버텨요. 왜 그러느냐? 3월 12일 날 이제 파죽지세 뚫리니까 젤렌스키가 트럼프한테 형 미안해. 나 광물협정 할게. 사과를 해요. 네. 그랬더니 트럼프가 그래 알았어. 3월 12일 날 다시 무기 지원하고 정보 제공해라고 지시를 내려요. 그러니까 요 영향이 3월 14일부터는 딱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러시아가 더 못 밀고 내려오고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3월 19일 날 쿠르스크가 러시아 땅이라고 그랬죠. 그 밑에 벨고로드라는 데가 러시아 땅이 있어요. 네. 쿠르스크 주 벨고로드 주예요. 네. 러시아 말로 오블라스트라고 그러는데 우크라이나가 이 벨고로드를 역으로 침공을 해요. 침공을 해서 상당 부분 제 계산으로는 한 100제곱킬로 되는 것 같거든요. 이걸 장악했어요. 다시 4월 1일 현재. 예. 그리고 러시아가 이제 반격해서 일부는 조금 20제곱은 이제 회복했는데 이상하잖아요. 네. 막 쿠르스크에 뚫리다가 갑자기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치고 들어가요. 요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3월 4일 무기 중단, 3월 12일 무기 공급 재개. 이게 결정적인 변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군은 지금도 3월 19일 날이면 또 어떤 보도가 있냐면 북한이 쓰는 서울 불바다 발언의 주역이 있어요. 그게 170mm 국산포예요. 러시아가 152mm, 우크라이나가 155mm를 쓰는데 얘네들은 사거리가 한 30에서 40km 사이거든요. 근데 국산포는 170mm니까 60km까지 가요.
요걸 북한이 러시아한테 지원했거든요. 근데 3월 19일 날 벨고로드 주도로 들어가기도 하지만 우크라이나 하이마스가 이 곡산포 3문을 동시에 파괴시킵니다. 하이마스로. 그러니까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하이마스를 쓸 때와 못 쓸 때의 차이가 전황을 바꾼 거다. 하이마스는 누가 준 거냐? 미국이 준 거다. 하이마스 때릴 때 그 목표물의 위치를 누가 주느냐 정보를 미국이 준 거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끈을 가지고 놨다 당겼다 놨다 당겼다 하면서 전황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무슨 북한군이 결정적으로 갑자기 어떻게 북한군이 물론 쿠르스크 전선에서 배운 것도 있고 적응도 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초기보다는 낮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군이 지금 경보병인데 전차가 있어요? 장갑차가 있어요? 야포가 있어요? 그다음 러시아는 북한군을 소모성으로 스톰제트 작전처럼 밀어넣어서 우크라이나 위치를 찾아내고 왜냐하면 앞에 병력이 먼저 나가면 우크라이나군 이걸 공격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크라이나군 위치가 발각되거든요. 이렇게 때리는 거거든요. 미끼로 활용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북한군이 전세에 역전하는데 무슨 그런 보도가 나왔어요. 우크라이나 군 당국자가 했는데 북한군은 죽여도 또 들어온다. 디도스 공격처럼 몰려온다. 그건 전투력이 아니죠. 그냥 인해 전술인 거죠. 그러니까 최근 크루스크 전황의 변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의 지금 보면 우크라이나가 자체적으로 한 전쟁 수행의 50에서 55%, 나토가 20에서 25%, 미국이 20에서 25%거든요. 근데 미국이 핵심이에요. 하이마스. 그다음에 인공위성, 조기 흥보기 이런 걸로 러시아를 샅샅들이 들여보고 있어요. 하긴 정보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게 정부 최고죠. 그게 정부 최고죠. 러시아는 그 정도 능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끊어버리니까 깜깜이가 되니까 뚫린 거고 뚫리니까 이제 허겁지겁 제렌스키가 형 미안해 그러니까 다시 한 거고 그러니까 러시아가 들어오다 허걱하고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착시입니다. 북한군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건.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사실 무슨 백변전도 아니고 어차피 그냥 총 들고 막 인해전술로 들어오는 건데 그것 때문에 갑자기 삽시간에 그 점거했던 쿠스크가 확 밀린다는 게 말이 안 되긴 하네요. 진짜. 아니 탱크도 없고 장갑차도 없고 네. 그런 그 중화기도 없는데 막 돌격 앞으로 해서 30km 뒤에서 때리는데요. 지금 저 그 포격을 하는데 그러니까 최전선 일부에서는 접전이 있을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북한군은 참 슬픈 얘기입니다만 같은 피를 나눈 형제들인데 그냥 우크라이나 러우 전선 쿠르스크에서 소모품으로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벨고로드에 진입한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일단 결기를 좀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가. 그러니까 우리 다 아직 안 끝났어. 네네네. 지금 뭐 쿠르스크 너희들이 다 수복하는 거 알아. 하지만 우리가 진입해서 벨고로드 점령할 거야. 이거는 이제 좀 결기를 보여주는 것이죠. 국제사회의 결기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원 계속해줘. 이런 신호를 보낸 거일 수도 있고 벨고로드를 일시적으로나마 이제 우크라이나가 점령을 한다 그러더라도 러시아의 어떤 군사 태세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전세를 역전시키기에는 분명히 부족한 것 같고 오히려 러시아는 지금 전황은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휴전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더 몰아붙이려고 하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더 땅을 많이 땅 따먹기니까 지금 해서 협상할 때 더 많은 영토를 복속시키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벨고르드를 진격하는 것이 미국이 지금 트럼프의 공식적인 반응은 나오지 않았는데 트럼프는 어떻게 해서라도 지금 좀 전쟁을 끝내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또 이렇게 벨고르드 진입해서 저게 이제 또 골칫거리가 되면은 전쟁을 끝내는데 이제 조금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으니까 트럼프의 이 어떤 반응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휴전안이 조금 난항을 겪고 있죠. 지금 맞아요. 네. 일단 트럼프는 푸틴에게 조금 압력을 넣고 있는 그런 형국이에요. 그래서 네. 나 지금 되게 화났다. 푸틴도 알고 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그래서 했잖아요. 우크라이나 다시 무기 지원했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약간 좀 그거는 네. 이 30일 휴전안을 우크라이나가 그냥 군소리 안 하고 그냥 받아들이겠다 했으니까 네. 그래 그러면 우리 정보 지원이랑 그리고 무기 지원 다시 재개할게 그냥 그때 해준 거예요. 그거는요. 네, 그때 해준 것이고
그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지원을 재개했는데 너희들 뭐 그거 가지고 지금 뭐 벨고로드 거기 뭐 진입하고 그러는데 다 사용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 지원 조금 다시 철회할 수 있어. 뭐 이제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트럼프는 어쨌든 관점이 좀 빨리 끝나야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끝내는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들은 조금씩 다 제거하고 싶어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벨고로드 진입을 트럼프가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을까가 조금 궁금하고 기본적으로 러시아는 조금 더 끌고 싶은 것 같아요. 전쟁을요? 네, 왜냐하면은 조금 더 유리한 입장에서 휴전안이나 아니면 정전안 아니면은 뭐 종전, 평화협정까지 유리한 입장에서 그런 협상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일단 전면적으로 전쟁을 중단해라. 30일 동안이라도. 그랬더니 러시아의 반응은 우리가 이 우크라이나의 이 에너지 인프라를 대상으로 한 공격은 멈출 수 있다. 이제 그게 자포리지아의 원전을 생각해서 이제 그런 것이고 그럼 멈춰졌어요. 그러면 흑해에서 해상전도 이제 일단 중단해라 그랬더니 괜찮다. 좋은 생각이다. 이제 그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러시아가 요구한 게 그렇다면 흑해에서 우리가 수출하는 원유라든지 그리고 이제 곡물에 대한 어떤 제재를 다 풀어달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거는 또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그 침공국가에게 이제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 뭔가 보상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렵다는 입장이니까 양측의 입장이 지금 좀 맞서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야 그거 일단 나중에 해줄게 뭐 이제 이러면서 계속 좀 푸틴의 협력을 구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푸틴도 조금 받아들여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뭐 제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경우의 수를 좀 따져가지고 이렇게 잘게 썰어가지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너희들이 멈추면 우리가 요 정도만 한 30%는 제재를 해제해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추후 협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뭔가 타협점을 찾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푸틴은 전략적인 계산이라는 게 조금 더 우크라이나를 망가뜨리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조금 더 우월한 위치를 점하고 나서 본격적인 협상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 트럼프는 일단 좀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것 같고 우크라이나 뭐 유럽 이제 당사국들의 이 전략적인 계산이 다 다르기 때문에 참 그 접점을 찾아내는 것은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푸틴이 휴전을 안 하니까 뭐 러시아 수출 원유의 25% 관세 이제 부과할 가능성 이런 것도 좀 네. 기사로 나왔었고 네네네. 또 주말에는 또 상호 관세 러시아한테는 또 부과하지 않겠다? 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일단 저는 네.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러시아 원유에 25%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지금 바이든 행정부 당시에 러시아 원유는 수입을 안 하겠다라고 그냥 결정을 내리고 수입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요. 뭐 조금 하나? 거기에 뭐 25% 뭐 관세를 때린다라는 것은 유의미하지가 않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러시아로부터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들에게 25%의 관세를 때리겠다라는 것이에요.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네네. 그게 secondary tariff 개념이죠. 그러니까 네. secondary sanction이라고 2차 제재라 그래서 우리가 제재를 하고 있는 국가로부터 그 뭐 물건을 사들이거나 그런 나라도 제재를 하겠다라는 게 2차 제재잖아요. 제3자 제재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것도 비슷한 개념이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로부터 원유를 수입하고 있는 나라에게 그런 나라에게 25%의 관세를 때리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러시아로부터 원유를 수입하고 있는 나라는 어느 나라냐? 중국 엄청나게 원유 수입 많이 하고 있죠. 거기 뭐 에너지 협력이 중요하다라고 늘 얘기를 갖다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인도예요. 그렇죠. 인도죠. 인도도 네. 뭐 근데 이제 두 나라가 엄청나게 큰 나라잖아요. 그죠? 그리고 에너지 수입을 러시아에게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일부 국가들 뭐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계속 수입하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나라들을 대상으로 25%의 관세를 때리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거는 그런 나라들에게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고 중국이나 인도나 그리고 헝가리는 또 헝가리 빅토르 올반 총리는 트럼프와 굉장히 사이가 좋습니다. 예, 굉장히 사이가 좋아요. 나렌드라 모디 총리도 트럼프랑 사이가 좋고 시진핑도 늘 굿 프렌드라고 하는데 예. 근데 이 세 나라에서 그러니까 뭐 헝가리는 좀 빼고 뭐 중국이랑 인도가 러시아 원유를 수입을 중단한다? 만약에 미국의 협박에 굴복해서 그러면 러시아가 타격을 받겠죠. 예.
그래서 러시아에게는 조금 아플 수가 있는데 중국이나 인도가 트럼프의 협박에 굴복할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조금 그냥 뭐 엄포성 발언이기 때문에 푸틴에게 큰 압박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근데 뭐 어쨌든 계속해서 트럼프는 조금 푸틴에게 압력을 가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완전히 러시아 편을 드는 게 아니래요. 제가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이제 관세 정책도 그렇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끝낼 것인가에 관해서 트럼프의 이너서클에 있는 사람들이 의견이 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가 러시아 입장을 많이 좀 봐주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 푸틴과 나름대로 이제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 가장 마지막으로 통과가 된 바이든 행정부 당시에 통과가 된 우크라이나 지원법안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이 막을 수가 있었어요. 막자 그랬었는데 트럼프가 나중에 야 그거 하게 해줘 그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 지원법안이 통과가 된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특사로 지명한 그 키스 켈로그 저 특임대사 같은 경우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완전히 우크라이나에게 불리하게 끝나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J.D. 벤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들어가는 $1도 아깝다. 그 $1를 우리가 남부에 있는 국경을 갖다 막는 데 써야지 왜 저렇게 멀리 떨어져 있나 우리나라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저런 나라를 방어하는데 우리가 써야 되냐. 그러니까 이제 J.D. 벤스와 같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제 키스 켈로그와 같은 사람이 있고 근데 키스 켈로그가 지금 협상에 나가질 않고 스티븐 위커프라는 사람이 이게 원래 중동 대사인데 중동 특임 대사인데 이 사람이 이제 협상장에 투여가 된 거예요. 키스 켈로그가 너무 조금 원칙론적으로 가니까 이게 스티븐 위커프가 훨씬 더 조금 화끈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약간 좀 러시아 입장을 갖다 좀 많이 반영하는 협상을 한 것은 분명하죠. 그리고 트럼프의 골프 버디예요. 트럼프랑 같이 골프 치는 친구입니다. 예전에 이제 그 맨하탄에서 부당선 사업을 할 때부터 잘 알고 지냈던 친구라 그러는데 이제 요 분이 스티븐 위커프라는 분이 그러니까 트럼프 두 번째 암살 시도 있었죠. 골프장에서 골프 치다가 누가 한 명 숨어가지고 쏠라 그랬었는데 결국 미리 발각됐는데 그때 골프를 같이 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랑 얘기가 정말 잘 되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조금씩 제어를 그러니까 전쟁 끝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크라이나의 입장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반영될 수 있고 푸틴이 하자라는 거 다 해줄 수는 없다. 뭐 이제 이런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제가 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돼요. 푸틴도 입장을 조금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마 트럼프도 조금 입장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게 야 푸틴 저거 안 한다는데 요거는 뭐 좀 걔가 얘기하는 대로 좀 하고 하지만 뭐 요거는 조금 해줄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좀 협상이 좀 주고받기 식으로 지지부진하게 조금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제가 조금 조심스러운 예측은 야 젤렌스키 너 그냥 좀 꺼져 있어. 그러니까 푸틴이 네. 하자는 대로 그냥 다 하자. 뭐 네. 이렇게 되지는 많은 부분 푸틴의 의견을 수용하더라도 우크라이나 의견이 전혀 관철이 안 되는 그런 결과물이 도출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게 제 조심스러운 예측입니다. The most powerful AI chips in the world will be made right here in America. 保留采取一切 with Taiwan Semiconductor. We have them made by TSMC. TSMC forms new and deeper roots in America.